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비즈 보도국 라이브 데스크가 전하는 생생한 경제 이슈 비즈 포커스 조슬기입니다.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그 어느 해보다 기업들을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총 당일 이 주주들의 참석도 쉽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전자투표제와 이 온라인 생중계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올해는 유독 경영권 분쟁에 따른 표대결과 기업들의 신사업 진출, 그리고 인수합병 관련 이슈들로 인해 다른 어느 해보다 뜨거운 주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다양한 기업들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출연이신 여성 라이브 데스크 두 분 간단하게 각오부터 들어볼까요? 먼저 오수영 라이브 데스크가 해주시죠. 네, 저 각오돼 있고요. 취업처에서 전화 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김정현 라이브 데스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도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짧고 굵은 각오 잘 들었습니다. 최근 이 각계각층에서 여성 인재들 활약 아주 돋보이는데 이번 주 저희 비즈 포커스에서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라이브 데스크가 준비한 내용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이한승 라이브 데스크.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사연임에 사실상 성공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연임이 된 건 아니지만 이번 달에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면 이제 회장 자리에 다시 앉게 되는 건데요. 지금 사실 회사 규정상 이 김정태 회장이 앞으로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 회장이 또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누가 유력한 후보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금융지주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통상 회장 임기가 3년이지만 이 1년 재신임을 받게 된 이 김정태 회장, 또 그리고 하나금융의 속사정이 어떤지 잠시 뒤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영 라데, 건설업계 소식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건설 관련해서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제조합들의 소식을 준비해봤는데요. 그 내용 자세히 이따 짚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현 라이브 데스크. 경영권 분쟁에 돌입한 이 금호석유화학이 정기주총을 앞두고 안건 전쟁에 돌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호석화 경영권 분쟁이 1차 분수령을 맞았는데요. 이 주총 소집 결의를 위한 이사회를 다음 주경에 앞두고 있는데 이 박철환 상무의 주주 제안이 과연 상정될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 주총을 앞두고 금호석화 이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자세한 내용은 자리로 들어가서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재계 안팎에서는 이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 이슈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작은아버지 박찬구 회장과 이 조카 박철환 상무가 경영권을 놓고 한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한 달째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숙질의 난인데요.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이 최근 1차 분수령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달 말 정기주총을 앞두고 이사회가 조만간 열린다고 하는데요. 먼저 산업부 김정현 라이브 데스크가 긍한 경영권 분쟁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네, 지난 1월 말 박철환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전격적인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작은아버지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의 이 지분 특수관계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박 상무는 3가지 주주 제안도 했습니다. 이 자신을 사내이사로, 또 자신의 우호인사 4명을 사회이사로 추천했습니다. 이 배당도 주당 10,000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법원에서 주주 명부 열람 가처분도 받았는데요. 주주 명단을 직접 보고 이 주주총회에서 자기 편을 들어줄 우호 세력을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에 박찬구 회장도 이 우호 세력 확보에 나서겠다면서 반발에 나섰습니다. 박철환 상무는 박 회장의 형인 이 고 박정구 그룹 회장의 아들인데요. 19년 전 아버지의 별세 이후에 이 승계 구도에서 좀 멀어졌다는 관측입니다. 금호석유화 개인 최대의 주주지만 현재는 박 상무와 78년생 동갑인 이 박찬구 회장의 아들인 박준경 전무보다도 직급이 낮습니다. 다음 주 금호석유화학 이사회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때 이 박 상무의 주주 제안이 주총 안건으로 채택될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번 경영권 분쟁의 1차 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관련 아이템 발제한 김라대와 좀 더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라대, 우선 이 조카 박철환 상무의 이 주주 제안이 이사회에서 주총 안건으로 과연 상정될 수 있을까요?
네, 이 업계에서는 상정 가능성을 좀 높게 봅니다. 이 금호석유화학은 이 박 상무가 배당을 늘려달라고 한 게 정관과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관이 현재 말소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박 상무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재계 관계자 설명 들어보시죠. 그 주주제야 그럼 정관에 위배됐다라는 거를 주주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디도 없어요. 박 회장님이 박철환 상무의 주주제안을 거절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느냐? 그게 별로 없어요. 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은 이는 상법 개정 과정을 간과한 주장이라면서 이 개정된 정관부 측에 명시돼 있다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지난주 박 상무 측은 주주 제안을 주총 안건으로 채택해야 된다면서 법원에 가처분까지 제기했는데요. 또 이 별도 홈페이지까지 개설해서 주주들과의 소통에도 나섰습니다. 이 주주 제안이 주총 안건으로 산정되면 이달 말 주총에서 표대결로 승부가 판가름납니다. 저 질문 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주총에서 표대결 하려면 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박철환 상무 그리고 박찬구 회장의 지분 구조, 그러니까 금호석화에서의 지분 구조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박철환 상무의 지분율은 10%이고요. 또 이 박찬구 회장의 지분율은 6.7%입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이 박준경 전무 등 자녀들의 지분까지 합치면 이 지분율이 14.86%까지 높아집니다. 또 이 국민연금이 8%, 또 소액주주가 50% 등입니다. 결국 이 주총에서 우호 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김나대. 이런 가운데 지난주 주목할 만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에 박 회장은 이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또 징역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되는데요. 이 법무부는 지난해 5월에 박 회장의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에 불복해서 박 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법원은 이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부터 취업이 제한된다면서 이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 제한 시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박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주총 전에 박 회장의 직무가 정지된다면 이 박 상무 측에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박찬구 회장과 금호석유화학은 어떤 반격을 지금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업계가 보는 가장 유력한 카드는 차등 배당인데요. 이 박 회장 등 오너 일가의 배당은 적게, 그리고 또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의 배당은 많이 주는 방안입니다. 또 이 현 경영진이 금호석유화학을 잘 성장시켰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금호가 숙질에 난 첫 분수령 결과, 이사의 결과가 나와봐야겠죠. 다음 시간에 계속 김나대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나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금융가 인사이드 시간에는 하나금융지주 소식을 다루려고 합니다. 최근 이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사실상 사연임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나 요즘 금융권 안팎의 시선은 김 회장이 아닌 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임은 했지만 임기가 채 1년밖에 안 돼 후임자가 누가 될 것인지 더 관심사기 때문입니다. 여러 인사가 현재 하마평에 오르내리지만 뚜렷하게 이 도드라지는 후보가 없다 보니 후계 구도가 안개 속으로 빠져든 모양새입니다. 먼저 하나금융의 현재 상황 이한승 라이브 데스크가 정리했습니다. 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을 하더라도 회장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1년입니다. 이 하나금융 지배구조 내부 규범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만 70세까지만 회장직, 그러니까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데 김정태 회장이 올해로 만 69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김 회장에게 맡겨진 과제가 포스트 김정태 찾기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포스트 김정태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와 또 지성규 하나은행장의 교체를 예고해서 지금 보시는 이 사법 리스크를 덜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력한 후보들의 입지가 약해지면서 일명 순추 전국시대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하나금융은 후계 구도의 발목이 지금 보신 것처럼 잡힌 상황입니다. 김 회장은 이 기자들과 만나 이 물러나야 할 사람인데 부담이 크다 이렇게도 토로했다고 하죠.
주요 회장 후보가 이 줄줄이 발목이 잡히자 답답한 상황일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이 이한승 라데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라데가 자리에 돌아왔죠? 네. 네, 이 라데 충추 전국 시대라고 하면 포스트 김정태의 구도, 윤곽, 안개 속이다 뭐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가장 먼저 꼽히는 인물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입니다. 이 함영주 부회장 지주 차원의 전략 기획 또 재무 기획 등을 총괄하는 경영관리 부문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합병해서 만들어진 통합 하나은행의 초대 행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뱅크의 기틀을 잡았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한 부회장에게도 걸림돌은 있습니다. 이 사법 리스크인데요. 하나은행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요. 또 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은 뒤에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에 한 부회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게 이 하나은행 노조 측의 주장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 책임의 정점에 있던 함영주 부회장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조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본인이 행정으로 있을 때 의사결정을 했고 그게 전부 다 고객들 피해로. 네, 지금 부회장 3명 중에서 지금까지 거론된 이 앞서 말씀하신 이진국 부회장 그리고 방금 함영주 부회장 또 이 나머지 한 명은 누구죠?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은 말씀하신 선행매매 혐의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국 부회장 대신에 네. 하나금융투자 대표로 내정된 이은형 부회장입니다. 예. 이은형 부회장은 2011년부터 하나금융 글로벌 전략 총괄로 발탁됐고 지난해부터는 지주 부회장으로서 해외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글로벌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증권업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시피 한 점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금융의 오랜 수건을 풀어줄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하는데 이 하나금융투자의 목표가 초대형 투자은행, 즉 IB로서의 도약이기 때문에 과연 이은영 부회장이 이 일을 해낼지 벌써부터 물음표가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라데 보통 금융지주사 이 차기 회장으로 은행장들이 많이 후보로 오르내리곤 그렇죠.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금융 내부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사실 지성규 행장이 지금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성규 행장 자리에 추천된 박성호 부행장이 차기 회장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미 이제 최종 후보군의 이름을 한번 올린 적도 있었고요. 이번에 차기 은행장으로까지 추천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박 부행장은 정통 하나맨인데 그래서 뚜렷한 리스크가 없다라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부행장 경력이 작년 4월에 부행장을 돼서 경력 자체가 1년도 되지 않는다는 건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행장으로서 성과를 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력 후보들 사이에서도 약점과 또 우려점이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계열사 대표나 또 잠재적 후보군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포스트 김정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회장 선임까지 앞으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어떤 후보가 차기 회장 후보로 유력하게 떠오를 것인지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큰돈이 들어가는 이 건설공사에 보증서를 발급하는 민간 기관들이 있습니다. 건설산업법에 따라 설립된 이 건설공제조합, 그리고 전문건설공제조합, 마지막으로 기계설비공제조합 등인데요. 최근 이들 기관 수장들이 업무 추진비를 과도하게 써서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오수영 라이브 데스크가 관련 내용 개략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3대 조합 중에서 맏형격인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963년 설립돼서 58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고 관련법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이들 조합들이 국토부의 직접적인 간섭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처음으로 이들 건설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 전면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정부는 크게 3가지 면에서 이들이 방만 경영을 해왔다고 봤습니다. 네. 이들이 맡은 업무가 손쉽게 돈을 버는 일인데도 직원들의 급여와 성과금, 또 복리후생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겁니다. 특히 건설중재조합의 최영묵 이사장은 연봉 4억 원에 업무 추진비 4억 원 등 합치면 모두 8억 원이 넘어서 다른 기관장들에 비하면 너무 높게 급여를 받아간다, 이런 일각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온라인 업무 비중이 95%가 넘는데도 전국의 소규모 지점들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대규모 여유 자금이 있는데도 투자 수익률이 다른 연기금들에 비해서 너무 낮다. 이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네, 오라데. 그러니까 이 58년 동안 누적된 적폐로 지적받은 그런 모양새인데요. 조합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네, 우선 민간 금융기관들의 직원들의 처우를 두고 정부가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또 수익이 많이 나니까 그만큼 직원들에게 보상도 하는 거라는 해명인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공제조합은 당기 순이익이 1,000억 이상씩 나고 있고 그 당기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조합원사들에게 배당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만 경영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업무 비중이 95%가 넘는다는 국토부 의견은 그 현장을 전혀 모르는 소리라고도 받아쳤는데요. 대출 심사를 은행 방문 없이 하기 어렵듯이 공제조합도 건설사의 내방 없이는 보증서 발급 여부를 정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는 건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조합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운영위원회가 투자를 보수적으로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에 따른 것일 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좀 매스를 과감히 돼야 할 것 같은데 전문가들 외부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네,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한데 내부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으니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문가에게 같이 들어보시죠. 1960년대 건설산업과 관련된 하자 보증 책임들과 관련돼서 책임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보험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또 소규모 건설업자의 경우엔 민간의 과도한 보험을 듣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 건설 사업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점을 고려해서 공제조합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고 사업을 통해서 수익 등을 누릴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정 조합에 대해서 계속 독점적 영향력을 이제 주는 것처럼 된다라고 한다면 개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체 개혁은 어려우니까 정부가 나섰다는 건데요.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건설 산업의 버팀목이 되어온 이 건설 관련 세계 공제조합의 그간의 공로 분명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문제들 단순히 구설로 치부하기에는 선을 넘었다는 평이 대체적인 것 같습니다. 감사도 하고 이 개편도 한다고 하니까 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갖춘 기관으로 바뀌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데들이 준비한 소식들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코너 진행하러 이동하겠습니다. 이번 주 C레벨 라운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인데요. 하나그룹은 최근 취업 제한 꼬리표를 뗀 이 김승현 회장의 경영 복귀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지주사 하나를 비롯해 한화솔루션 그리고 하나건설 세 곳에 미등기 임원만 맡는다고 밝혔는데요. 미래의 성장 전략 수립, 글로벌 사업 지원에만 집중할 것이라는 게 회장님 뜻이라고 합니다. 전쟁터로 비유하면 별을 단 장군님이 아닌 야전사령관으로 복귀한 셈인데요. 재계 안팎의 시선은 벌써부터 김 회장의 복귀와 함께 새 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서인데요. 김 회장의 복귀에 맞춰 첫째 아들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게 그 방증입니다. 그룹 내 후계 구도의 최일선에 있는 장남이 먼저 책임 경영 행보에 나섰고요. 둘째 김동원 전무, 셋째 김동선 상무부도 그룹 내 신사업과 전략 부문에서 경영 보폭을 한층 더 넓힐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향후 계열사 상장 또 지분 정리 등의 소식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레라가 꼽은 두 번째 인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입니다. 속칭 재계의 인싸로 꼽히는 이 정 부회장이 요즘 가장 핫한 음성 채팅 소셜미디어인 클럽하우스에 등장했습니다. 이곳에서 야구단 인수 배경을 직접 밝혀 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정 부회장은 우승 반지를 끼고 싶어 야구단을 인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야구 팬들이 궁금해하는 야구단 이름 관련 언급도 했는데요. 그는 인천하면 떠오르는 공항과 관련이 있는 이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세계 야구단의 상징색으로는 이마트의 노란색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귀띔했습니다. 그러면서 NC 다이노스 구단주인 김택진 대표가 부러웠다고도 언급했는데요. 정 부회장은 야구 팬들이 택진이 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러웠다면서 앞으로 자신을 용진이 형이라고 불러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인천 문학구장에 스타벅스와 노브랜드를 입점시킬 계획이며 청라 테마파크 건설 비용으로 돔구장 건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럽하우스에서 말한 게 기사로 나가거나 신문에 나올까 봐 걱정이라고 했던 정 부회장님. 이 정도면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요? 눈여겨봐야 할 세 번째 인물, 바로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입니다. 동생 조현범 사장과 벌였던 이 한국 타이어 가문의 경영권 분쟁에 다시 불을 지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체면을 한번 구겼습니다. 대표이사직 사임 승부수 카드가 먹혀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부회장 직함을 내려놓으면서 회사 측에 추천한 사회이사 후보를 동생인 조현범 사장이 거부해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누나 조희경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이사장이 사회이사를 함께 추천했다고 밝히며 조 부회장을 향해 재차 힘을 실어줬는데요. 양측이 서로 다른 사회이사를 추천한 상태라 오는 30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형제 간 표대결로 진검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C레벨 라운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잘 듣고 보셨는지요? 라이브 데스크들이 전하는 생생한 경제 이슈, 비즈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